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조 바이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한 사람의 시대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오늘 딥사이트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과제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는지 챙겨봅니다. 그야말로 깊이 있는 시선을 가지고 계신 글로벌 모니터 안금모 편집장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조 바이든에 대해서는 호감이 어떠십니까? 우리 한 편집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떤 정치인이나 네. 정치 진영에 대해서 호불호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는 바이든의 과제인데요. 행정명령 1호가 연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상징적인 의미를 했고요. 일단은 여러 산적한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하느냐가 1차적인 과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다들 아시는 대로 미국이 굉장히 바이든 인수팀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그다음에 그로 인한 경제 위기,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정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시위대들을 충동을 해서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교사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또 그런 가장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교범이라고 불려왔던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어떤 국민들이 그야말로 아주 극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 거의 남북 전쟁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세 가지 복합 중첩 위기를 한꺼번에 든 아니면 단계적으로든 네. 다스려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건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즉답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코로나19를 잡아야 되는데 미국의 상황은 아직까지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계속 다시 확산이 되는 분위기여서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백신의 효과 또 이제 계절적으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좀 잡힐까요?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예, 네. 지금 이제 확진자 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네. 입원 환자 수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한 1년 가까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치료 기법이라든가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의 발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서 지난 봄에 비해서는 감염됐다고 해서 굉장히 위태로운 네, 그런 상황, 비율이 줄고 있군요. 사망률은 많이 줄었는데, 네. 다만 확진자 수가 한꺼번에 너무 급증하게 되면은 의료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입원 환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일단 입원 환자 수는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큰 고비는 넘겼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잘 알려져 있듯이 변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백신이라는 것은 마스크보다 더욱더 확산을 이제 속도를 빠르게 차단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반대에서 속도를 이제 또 증폭시키는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 속도의 싸움,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관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네. 백신 효과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그 중복적, 중첩적 위기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인 분열, 탄핵 정국. 그 트럼프가 물러나기 전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미국 내 혹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꽤 있나요? 아니면 그냥 찻잔속 태풍일까요? 역시 이제는 그 정치적 위기라는 것이 네. 하나의 어떤 응급한 상황이기보다는 좀 만성적인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이 정치적 위기라는 것이 사실은 보건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 해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스크 착용 이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이고 진영적인 논리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자 내지는 착용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좌파적이다. 이런 이제 또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영향이 그래서 있겠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단합, 유니티라는 키워드를 취임 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일단 탄핵 소추를 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 과정이 상원의 이제 뭐 판결까지 곧 이어져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강조했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뭐 그런 굉장히 딜레마 네.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력이 있는 분이니까요.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또 협상과 그런 화합의 과정인데요. 미국도 그렇고 뭐 사실 우리도 비껴갈 수는 없고 이렇게 분열의 정치들이 이렇게 시대를 상징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바이든의 과제, 바이드노믹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 부양,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여기다 몰려 있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뭐 대규모의 경기 부양을 할 거라는 얘기는 알고 있고 부양책을 쓰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금리가 오르고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분야는 이제 편집장님 전문가시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대해서는 네. 작년에 돈을 엄청나게 풀 때부터 예. 계속 이제 제기되어 왔고 금융위기 직후에도 또 역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좀 차이는 네. 재정 정책이 훨씬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그렇죠. 예. 광범위하게 올라가는 현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듯이 공급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지속적으로 빠를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공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공급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인플레이션을 따질 때는 실업입니다. 실업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에서 조만간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볼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계적인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지속되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 이외에 특히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방된 이른바 국제화된 세계화된 경제 구조에서 과연 미국에서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존재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라든가 뭐 이발소 이런 교역할 수 없는 서비스 이제 업종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그런데 이제 많이 또 도산했기 때문에 공급은 위축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다시 투입되는 데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이거는 저는 뭐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이제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분이 바로 제네디 옐런 아닙니까? 재무장관으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뭐 비둘기 중에 뭐 슈퍼 비둘기라고 하고 뭐 일부 좀 표현을 재밌게 한쪽에서는 뭐 경기 부양을 위한 그 언니가 돌아왔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이제 옐런도 그렇고 지금은 어쨌든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이니까요. 네. 제롬 파월이 이제 시중에 푼 돈을 조금이라도 줄일 타이밍이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데 파월이 좀 지난주였었나요? 예. 예, 좀 방점을 좀 찍었죠. 충분하게 시기가 되면 얘기해주겠다. 예. 예,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가 대충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언제쯤입니까 지금은?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유동적인가요? 지극히 불확실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지금 금융시장은 백신이 우리가 이제 기본 전망에 따라서 충분히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세로 회복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제 기본 전망 하에서 이미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백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테니까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시차를 두고 작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 상반기 후반쯤 그때부터는 테이퍼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그 예상을 전제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반기에 경제가 과연 그렇게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백신이 과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네. 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한 대로 그렇게 빠르게 경제가 살아난다면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 후반 늦어도 뭐 물론 이제 여유 있게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테이퍼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지만은 지금 그걸 미리 얘기하기에는 정책 당국에서는 지극히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제롬 파월 얘기하기 전에 뭐 지역위원 총재라든지 몇 명이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가장 영향력 있는 키맨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올해 우리 시장에 기대를 거는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달러 약세 아닙니까? 네. 달러 약세인데 제네럴 옐런이 취임하면서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시장에 맡기겠다. 달러 약세는 일부러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 저도 이게 달러가 약세로 가는 요인인가 강세로 가는 요인인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달러와의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옐런 장관 후보자가 한 얘기는 네. 인위적으로 달러를 약세로 몰고 갈 생각은 없다. 없다. 예. 그런 얘기고 시장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결정한 것은 달러 약세 쪽이죠. 약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추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예. 뭐 만족스럽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한 걸로 보이고요.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무역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책을 약세로 자국 통화를 몰고 간다면 좌시하지 곧 않겠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네. 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조금 다르게 전통적으로 환율에 좀 포커스를 두는 뭐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달러가 이제 약세 기조로 가면서 이머징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유효하다고 봐야겠네요. 당분간은 그렇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정책, 재정 네. 부양 정책을 펼치면은 원론적으로는 그 나라 통화가 가치가 강세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의 전망이 높아지고 또 적자 국채를 대량 발행하기 때문에 실질 중립금리가 이제 상승하고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달러가 강해지는 것이 이제 이론적인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변수는 뭔가 하면 중앙은행입니다. 연준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겠다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금리는 안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실질 금리가 굉장히 낮게 눌려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은 달러는 당분간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대대적인 재정 부양 효과가 다른 나라들과의 성장 격차를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내게 된다면은 아마도 성장하는 달러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동적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와도 통화이면서 또 하나의 어떤 상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심리가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일단은 뭐 옐런이 얘기한 게 달러 강세를 추구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바이든 시대의 바이든 정부의 과제, 소위 바이드노믹스,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앞서 옐런도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약간 좀 군기 잡기 이런 것들도 결국 또 미중 관계하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중 갈등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한국,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압박을 받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네.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매파적으로 강하게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 정당의 특성이기보다는 지금 미국 정치 펀더멘탈이 요구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시대적인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구다.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중국에 유화적으로 갈 것이다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또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보다 더 매파적인 경향이 많았고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뭐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다만 오바마 정부 초기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미국 정부도
달러가 폭락할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중국은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나라였다. 이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온건한 정책 태도를 취하는 게 사실이지만은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옐런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지식재산권 절도라든가 뭐 강제적인 기술 이전, 뭐 인위적인 뭐 무역 장벽 설치, 뭐 노동 환경 기준에 저열한 뭐 그런 우위,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상당히 다수를 굉장히 자세하게 지적을 하면서 강경 노선을 걸을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차이점은 트럼프 정부는 1대1 교섭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무시하고 동맹이라는 건 없고 모두가 미국의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힘을 합쳐서 중국을 같이 공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각계격파하는 전략을 썼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자 간의 기존의 이제 해결 방식을 취했을 때는 여러 이제 집단적으로 하다 보면 자꾸 말립니다. 미국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1대1 대응 전략을 추구했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의 어떤 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특정한 아주 뭐 예를 들면 중국이겠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공동전선, 동맹의 그런 이제 공동전선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중국의 어떤 경제적으로 상당히 연관이 높고, 미국과도 역시 경제적 연관이 높은 데다가 뭐 안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투적인 표현대로 눈치껏 잘 아주 균형 있게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뭐 긍정적인 측면은 미국이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압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또한 동맹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맹 차원에서 그걸 역용할 수 중국을 있고. 네. 너무 지나치게 몰아가면은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말리는 뭐 그런 힘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시대 출범 세 번째 키워드, 바이든과 주식시장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좀 관심이 갈 수 있는 주제인데요. 소위 그 정권이 바뀌고 미국도 이제 뭐 허니문 랠리가 좀 있을 수 있고, 정권 초기에는 당해 연도에는 주가가 좀 올랐다는 그런 속설도 있고요.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 올해도 그런 강세장이 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미 어마어마한 뭐 강세장이라고 예.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또 그 안에서 나눠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성장주, 경기 민감주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모멘텀주, 가치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뭐 어느 뭐 섹터나 어떤 팩터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이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갈 것인가 예상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이제 정책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더 갈 것 같다라는 뭐 느낌은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 상당한 수준의 주식시장 침체를 겪을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통화 정책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주식시장이 크게 침체된다든가, 아니면은 경기 사이클이 아예 침체에 돌입한다든가, 이 두 가지 뭐 복합적인 경우가 훨씬 많았죠. 통화 정책이 굉장히 긴축적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사이클이 침체에 빠지는 뭐 그런 때 가장 주식시장 성과가 나빴던 뭐 전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으나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하는 것이 뭐 제일 큰 걱정이죠. 네. 근데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 통상 또 역설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뭐 네. 그런 장세라고 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부양책을 대규모로 쓰겠죠. 소위 그다음에 이제 하원을 장악했고,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소위 블루웨이브가 됐으니까요. 부양책을 쓸 텐데, 부양책을 쓰게 되면 소위 뭐 친환경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섹터가 우선적이 되고요. 바이드노믹스에서 우리 국내에서 그런 미국의 부양책에 좀 기댈 만한 그런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부양책, 재정 부양책을 이제 두 종류로 나눠볼 네. 수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부양책이라는 것은 이른바 이제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구제법안, 구호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주 심각한 경제 타격에 대응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어떤 집단이나 네. 섹터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보완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경기를 일반적으로 띄워 올리는 일반적인 부양책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네.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친환경이라든가 뭐 그린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투입될 재정 정책은 이건 또 이제 부양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조 정책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구호 정책 이건 약간의 이제 부양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아무래도 경기 사이클을 이렇게 받쳐주고 띄워 올리는데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다 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이제 다음 달에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 정책, 어떤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특성을 감안한 좀 진보적인 성향, 뭐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불평등에 대응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재정 정책은 앞으로 그 제시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관련된 분야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화면에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질 것은 블루웨이브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실현이 되긴 했는데 네. 진정한 의미의 블루웨이브라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원에서 모든 이제 법안을 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60석이 필요한데 지금 50석입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50이면 다 되는 줄 처음에는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50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어떤 그 예산 정책, 네. 조세를에 관한 거라든가 아니면 지출에 관한 것, 뭐 적자를 줄인다든가 뭐 이런 것 아니면 뭐 그런 유형의 부채 한도라든가 순수한 의미의 이제 재정 예산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 이 안에 들어있는 적지 않은 항목들이 네. 이 50표만으로도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뭐 그런 항목들이 적지 않게 그러니까 진정한 들어있습니다. 의미의 어떤 그 파란색의 이런 색의 어떤 블루 웨이브는 아니고 스카이 블루 웨이브나 뭐 이런 약간 그런 블루 웨이브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도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정당 색깔이 강한 그런 이제 정책이나 재정 지출 사항 뭐 이런 것들 여지가 있군요. 네.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회 구조상의 네.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전략 마지막으로 전망 여쭤보겠습니다. 동학개미가 정말 초유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바이드노믹스 얘기했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공매도를 다시 이제 공매도 재개를 좀 늦추는 방안까지 얘기가 되면서 개인들은 환호하지만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은 크고 한국 증시 올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한국 증시를 이제 직업적으로 네네. 연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제 의견을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네. 굉장히 어떤 우리가 한 20여 년 만에 거의 처음 보는 그야말로 우리가 주식 시장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야말로 어떤 야성이 꿈틀거리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제 변동성, 위험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뭐 뻔한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글로벌 상황들을 이제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포커스돼서 시장을 좀 이렇게 전망하시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크게 보시니까. 예. 오늘 바이든 시대 개막에 맞춰서 바이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 그리고 바이드노믹스 점검해 봤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